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킨 김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제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했고, 1년, 길어야 3년 이상 관계가 유지된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저를 많이 떠나갔죠. 거기서 저는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만 한다. 나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구나. 나는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생각이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포인트에서 힘들어하게 되는지. 아마 제가 그렇게 현명하거나 지혜롭지 않아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책을 읽는다든가. 정말 저는 INTJ라서 사람들 만나는 거 사실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외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물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잘 안 돼요. 결과는 항상 처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제대로 해보는 게, 진짜 극한까지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자유롭게 보시는 대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을 마저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다음 챕터부터는 이제 배경음악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해보는 걸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뭐가 다른가? 어떤 사회에서든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기본 경제 문제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언제, 얼마나 생산할까 하는 것이다. 사회나 경제 단위가 이런 기본 경제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체제라 한다. 경제체제는 경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국민경제가 주체인 체제, 곧 국민경제가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민경제체제다. 지역경제가 주체라면 지역경제체제, 세계경제가 주체라면 세계경제체제다. 경제체제는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질서 역할을 한다. 자연히 경제체제가 다른 사회는 경제활동의 과정과 결과도 달라진다. 현대세계에는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경제체계가 양립해 있다. 두 체제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무엇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가 정반대다. 생산수단이란 재화생산에 필요한 수단이다.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공공시설과 설비, 금융기관 같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어떤 경제주체든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 곧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을 독점한다. 개인이나 기업에는 생산수단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요컨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사로이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느냐 여부에서 상반된다. 경제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나 경제활동을 펴는 동기도 정반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제 주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유시장의 자연 발생을 장려한다. 누구나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쫓아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벌이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서 사회가 지닌 경제 자원을 배분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경제활동을 벌여 획득한 재화는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국가가 법과 권력으로 보장한다. 경제 주체가 저마다 제 이익을 쫓아 이해가 상충하면 경쟁을 통해 해결하게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과 경제 자원을 사회나 국가가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으로 독점한다. 이른바 사회적 소유다. 모든 것을 독점한 정부가 공익 추구 관점에서 생산, 소비, 투자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경제 주체 모두에게 자원을 배분한다. 개개인이 전개하는 경제활동은 생산부터 성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가 계획해서 맡기는 임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통제한다. 경제자원을 자유경쟁시장을 통해 배분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사사로이 이익을 쫓아 경쟁할 이유가 없다. 시장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자본주의 경제는 자주 시장경제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론상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이 경제를 운영하면서 사회가 지닌 경제자원을 적당하게 배분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까? 가격이 열쇠다. 시장에서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저마다 자유의지로 만나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흥정된다. 가격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내리므로 상품 수급이 서로 맞아 균형을 이룰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 상품 수급에 따라 부단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상품 수급을 조절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공급이 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대신 공급이 줄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상품 수급은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놓이기 십상이지만 불균형이 오래가진 않는다. 시장 참가자들 스스로 시장 가격에 따른 득실을 따져 수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시장 참가자의 거래 의사를 조성해서 상품 수급 균형을 이뤄내는 셈이다. 이렇게 가격이 수급 균형을 맞춤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자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급될 수 있다. 시장 가격이 경제 자원을 최적 배분한다는 뜻이다. 시장 가격이 상품 수급을 자동 조절하는 이치는 18세기 영국 사상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일어나 했다. 애덤 스미스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자본주의 경제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시장 가격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시장 가격이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로 기능하는지 설명했다. 국부론에 따르면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 각자가 이익을 꾀해 벌이는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돈 벌려는 욕심에 경제 활동에 참가하면서 자꾸 새 상품이 생산되고 사회에 쌓이는 부가 커지고 사람들 생활 수준도 높아진다. 상품 수급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가격이 자동 조절을 해내므로 개인이나 사회나 안정되게 재산을 불릴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없을까? 별로 없다. 국부론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좋은 뜻으로 법령과 규제를 만들어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활동은 자유방임해야 한다.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람들의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를 놀랍도록 잘도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는 아무도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치자가 다스릴 필요도 없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거의 시장 만능론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 시장이 자원을 최적 배분하고 수급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할 때도 많다. 가령 경제 운영을 오로지 시장에 맡겨둔 도시가 있다고 해보자. 시민이 가로등을 원한다.
그런데 가로등을 세울 역량이 있는 기업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럼 가로등이 설 수 없을 것이다. 시장이 있지만 가로등 수급을 맞추지 못하는 셈이다. 경제자원, 가로등을 최적 배분하는 데 실패한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최적 배분하고 수급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 이론가들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에도 때로는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를 개발해왔다. 가로등이 필요한데 돈벌이가 안 돼, 아무도 안 나설 때는 정부가 기업에 대가를 주고 세우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실제로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는 뜻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하지만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를 늘 해결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도 자원을 최적 배분하고 수급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현상은 정부 실패라고 부른다. 시장 경제 체제라면 어디서나 시장 실패와 함께 정부 실패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방공항 건설이 그렇다. 2021년 6월 현재 국내 지방공항은 14곳, 인천공항 제외인데 제주, 김포, 김해, 대구 공항을 뺀 10곳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내리 적자를 냈다. 공항은 설비 투자 부담이 커서 사기업이 건설하겠다고 나서기 어렵고 수요가 상당한데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 실패다. 정부가 나선 공항 건설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치자 10곳이나 되는 공항이 만년 적자라면 별 수요도 없는데 지었다는 얘기다. 바로 정부 실패 사례다. 사회주의는 어떻게 붕괴했나? 자본주의 경제는 16세기 전후 유럽에서 태동했다. 초기 자본주의 시절 주된 돈벌이는 상인이 여기저기 다니며 상품을 유통하는 것이었다. 상인이 벌이는 상거래, 곧 상업이 주된 경제활동이었으므로 초기 자본주의를 상업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상업자본주의는 17세기를 지나 18세기로 들어서며 무르익었다. 18세기 중반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업이 산업을 일으켜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활동이 많아졌다.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된 것이다. 산업자본주의는 19세기를 지나며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 많은 사업가를 부자로 만들었다. 반면 노동자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빈부격차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지만 당시 사업가나 정부는 무책임했다. 자연히 사업가와 정부를 비판하고 경제체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고조됐다. 당시 체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앞장선 인물이 독일 사상가 칼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폐해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대안 체제로 제시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보아 땅, 공장, 건물, 기계설비와 같은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이해가 상반되는 두 사회계급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본가, 부르주아지, 유산계급.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앗, 무산계급이다. 자본가는 법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업 경영과 재산 소유를 보호받고 노동자를 착취해 재산을 불린다. 반면 노동자는 법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외면받은 채 자본가에게 착취당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착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 계급이라는 인식을 갖고 단결해서 자본가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국가 권력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세워야 한다. 이 같은 마르크스의 주장은 19세기 혁명 이론가와 정치 운동가에게 널리 전파됐고 이후 세계사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정치운동 세력과 정당이 잇따라 생겨났다. 사회주의자가 혁명을 일으켜 기존 체제를 뒤엎은 뒤에 사회주의 국가도 생겨났다. 맨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1917년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건국됐다. 북한, 중국, 쿠바가 뒤를 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을 맹주국으로 삼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와 체제 경쟁을 벌였다. 두 진영은 한때 팽팽하게 대결했는데 1970년대 초반을 넘어서자 균형이 깨졌다. 사회주의권 경제 사정이 급전직하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정부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경제를 계획해서 운영한다. 경제 운영에 성공하려면 정부, 곧 정치 지도자와 공무원이 경제 계획과 운영에 능해야 한다. 사익을 멀리하고 공익을 앞세우는 도덕성도 견지해야 한다. 소련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정부가 의욕과 능력을 발휘해 한때 자본주의 국가를 능가하는 생산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점차 경제 운영에서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며 성장이 정체됐고 국민 경제 전반이 평등하게 가난해졌다. 소련뿐 아니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국민 궁핍화가 사회주의 국가의 특유한 현상으로 보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1970년대 후반 사회주의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걸으며 체제 존립마저 위협받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도층이 궤도 수정에 나섰다. 1978년 중국 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정책을 내걸었다. 정치체제는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되 경제 분야에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은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체제 수정에 나섰고 기존 정치 체제와 공산당이 쥔 정치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 반면 소련을 포함한 나머지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궤도 수정에 실패한 채 붕괴했다. 맨 먼저 사회주의 동독이 1990년 10월 자본주의 서독에 흡수 통일됐다. 이듬해 말 소련도 와해됐다. 소련에서도 1985년경부터 공산당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경제 운영 실패를 자인하고 개혁과 개방을 내건 체제 내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1991년 정부가 분열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연방 내 유럽국인 러시아가 정부를 접수한 뒤 소련 해체를 선언해버렸다. 이후 러시아는 공산당을 축출하고 대통령제 공화국, 러시아 연방공화국으로 재편해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소련이 무너지자 헝가리, 폴란드, 체코처럼 소련 영향권 아래 사회주의 정당이 통치하던 동유럽 군소사회주의 국가도 줄줄이 독립을 선언했다. 과거 독립국이었으나 소련에 편입됐던 러시아 등 15개국은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고 자본주의로 돌아서서 이른바 체제 전환국이 됐다. 체제 전환국 중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을 제외한 다수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과 함께 유럽연합에도 잇따라 가입했다. 과거 유럽연합은 단지 서유럽 국가들만 모인 지역연합체였으나 체제 전환국이 가세에 명실상부한 유럽연합체가 됐다.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뒤 수십 년간 이어진 동서 유럽 분단 시대도 끝났다. 소련과 동유럽, 중국이 경제체제를 바꾼 사건은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그었다. 아직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건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집권 세력 근간이 바뀐 것도 아니지만
사회주의 경제는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는 글로벌 규모로 약진했다. 유럽 시민주의는 자본주의와 유럽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이 모인 유럽 서부와 북부는 자본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동한 지역이다. 자본주의 고유의 골칫거리인 빈부 갈등이나 사회주의 공세의 기존 체제가 흔들리는 경험도 가장 먼저 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는 바람에 큰 희생을 치렀고 민족, 인종, 계층 간 분쟁도 극한으로 겪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만큼 전후 유럽은 경제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고대하고 고심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장과 자유경쟁을 허용하되 빈부차가 너무 커지지 않고 공공복지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가 자원 배분에 적극 개입해 경제를 운영하자는 생각이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섞어 운영하자는 것인데 이런 생각은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구체화되어 전후 북유럽과 서유럽 각국의 정책으로 도입됐다. 사회민주주의는 사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고도 부르는 사회사상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유럽의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한 이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상가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이 재창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출발한 사상이므로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상을 사회주의와 공유한다. 다만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듯 폭력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당 독재와 전면 계획 경제를 실행하자는 급진 노선은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를 운영하되 계획경제 요소를 섞어 시장경제의 한계를 수정하면서 이상사회를 실현하자는 점진주의 노선이다. 전후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는 사민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경제 운영을 30여 년 동안 지속해 성공했다. 경제성장과 균등복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므로써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복지 수준이 고른 지역이 됐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들어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고령화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 보장비 부담이 급증했는데 경제성장 속도는 충분치 못해 고용과 복지 수준이 정체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정치 세력 간 경쟁이 거세졌다. 전후 유럽 정치 세력은 크게 좌파와 우파로 나뉜다. 극우파나 극좌파도 있지만 정통적으로 우세한 세력은 사민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좌파, 중도좌파, 보수성향 우파, 중도우파다. 두 세력은 경제정책 중점이 많이 다르다. 좌파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견제하며 더 많은 고른 곡지를 실현코자 한다. 우파는 기업과 시장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서 더 많은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실패를 견제한다. 전후 유럽 경제 부흥을 이끈 세력은 사민주의 좌파다. 좌파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기업을 규제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 정부 지출과 복지에 충당하는 경제 정책을 펴서 성과를 내고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성장이 정체하자 정부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끝에 우파에 잇따라 정권을 넘겨야 했다. 유럽 우파에서 리더로 떠오른 인물은 마거릿 대처다. 대처는 1979년 영국 총리가 된 이래
1990년 퇴임 때까지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기업 친화형 성장 우선 정책을 앞장서 실행했다.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을 비판하고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이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현대판이라는 뜻에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를 시작으로 세계를 풍미했다. 대처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줘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와 감세, 정부 지출과 공공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행했으며 반대하는 노동조합에는 강경 대응했다. 당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다 대처의 노선을 따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효과가 분명치 못했다. 고용과 복지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결국 1990년대 후반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에서 좌파가 대거 정권을 탈환했다. 재집권한 좌파는 제3의 길, 영국 노동당, 새로운 사회주의, 프랑스 사회당, 새로운 중도, 독일 3인당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분배와 성장을 병행하는 절충 노선을 추구했다. 그래도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다시 우파가 집권하는 곳이 많아졌다. 2008년에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로 번진 탓에 유럽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었다. 이후 경제를 살려내라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좌파나 우파나 뾰족한 수를 내지는 못했다. 실망한 유럽인은 선거 때마다 집권당을 갈아치워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유럽인은 고용과 복지를 함께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유럽 경제는 장기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후로는 실업이 더 늘고 복지 혜택이 줄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복지라도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민자와 난민이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뺏어간다라며 선동하는 포퓰리스트,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후 현대 사계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평등한 복지를 구현했던 유럽 경제가 지금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